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3월 5일 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집단행동 주동자는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청년을 주제로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현재 100만 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해외 취업 등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또 청년들의 든든한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 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대폭 낮추고 중도 해지 요건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새학기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에도 4년간 유지됩니다.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기준도 까다로워져 졸업 이후 취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복귀 시한까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면허 정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서 집단 행동 주동자는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지 3주째. 정부는 예고했던 대로 미복귀 전공의 면허 정지 절차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사전 통지가 시작됩니다. 남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려면 보건복지부 직원이 병원 현장을 방문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공의가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미복귀자로 분류됩니다. 전자의무기록, EMR 접속 진위 검증을 포함한 현장 실사를 통해 미복귀가 확인되면 면허정지 예고를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지는데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으면 처분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행정처분이 적용되고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전공의 자격 취득이 1년 이상 늦춰지는 데다 행정처분 이력과 사유가 기록돼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공의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만큼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단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가 9,000명에 육박함에 따라서 환자 곁에 남은 의료진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해서 중증과 응급 환자를 중심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위해 이틀째 현장 점검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공의 이탈자는 9,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전공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부담은 가중됐습니다. 수술 같은 게 많아지고 이러니까 근무들이 조금씩 동원되긴 했어요. 사람이 모자라니까. 한 명씩 근무하던 걸 2명으로 동원시킨다거나. 환자들도 응급수술을 받지 못할까 불안한 상황. 당장에 이제 뭐 급하게 수술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응급으로 온다든가 이랬을 때 그게 안 된다 하면은 뭐 어떻게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정부는 응급과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중증 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환자 이송을 조율하는 응급의료 상황실이 가동 중입니다. 환자의 전원 요청이 있으면 상황실은 즉시 이송 가능한 병원을 선정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응급의료 상황실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생명이 위중한 응급 환자들의 이송과 전원을 담당하는 만큼 상황실의 모든 결정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중앙상황실이 4개 권역의 이송 요청까지 조율하고 있지만 앞으로 권역별 상황실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대체 인력을 채용하고 공공병원 운영을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도 지원됩니다. 군 병원은 민간인 진료를 개방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진료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정부는 또 전공의 업무를 일부 대체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달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의료개혁 관련 상황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창규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신청이 각 대학들로부터 마무리가 됐죠? 네, 맞습니다.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은 지난달 22일부터 어제까지 증원 신청을 했는데요. 신청 인원은 3,401명으로 정부 목표치를 훌쩍 넘긴 수치입니다. 지난해 대학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도 크게 상회한 겁니다. 당시 2025학년도 대입 인원, 그러니까 올해 입시로 입학하는 학생 수를 최대 2,847명 증원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자, 수치를 보니까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의 170%, 그러니까 1.7배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요. 그러면 자격이 되는 모든 대학이 빠짐없이 다 신청을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전부가 신청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13개 대학에서 930명, 그 밖에 27개 대학은 2,477명으로 증원 요구 인원 4분의 3가량이 비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를 종합해보면 정원이 50명이 안 되는 미니 의대는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증원을 신청했고 거점 국립대도 적극적인 증원에 나선 걸로 파악됩니다. 특히 충북대는 기존 49명에서 250명으로 5배 이상을 신청했습니다. 자, 신청을 다 받고 보니까 이 대학들의 증원 수요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네요. 이렇게 많이들 신청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의료계는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지만 교육부가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임의로 증원해주지 않겠다고 못 박은 만큼 모든 대학이 증원을 요청한 걸로 보입니다. 26년 동안 의대 증원과 신설이 없었던 만큼 이번이 아니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대학 본부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SNS상에서 증원을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가 캠퍼스 인가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가 도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증원 신청은 대학의 자율적인 의지였다는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신청은 끝이 났고 그러면 앞으로 증원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정부는 기본 배정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배분하고 대학별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지원 필요성 등도 기준입니다. 교육부는 수요와 함께 운영 계획도 받았다며 서류 검토를 하고 선정 기준을 복지부와 협의한 뒤 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과 대학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배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자, 대학들의 신청 결과를 놓고 이 의대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수와 학생들은 의학교육 질적 저하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대 교수 10여 명이 일방적인 증원에 반대한다며 의대 앞에서 삭발식을 열기도 했고요. 의대생 단체 행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의대생 5,401명이 지도교수와 학부모 서명 등 절차를 지켜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전국 의대 재학생의 28.7%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동맹 휴학으로 승인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교육의 질 저하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2027년까지 국립대 교수를 1,000명 이상 증원한다는 계획을 재차 확인했고요. 사립대도 학교별 계획에 따라 교수 증원 계획을 포함하고 있을 걸로 예상된다며 교원 증원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의대 증원 관련 상황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창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장학금 대상을 지금보다 50만 명 늘린 150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 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또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거 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17번째 민생토론회는 청년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적 부담을 토로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 같은 이유로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 장학금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정부는 현재 100만 명인 국가 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근로장학금 대상도 12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청년에게 최대 240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고 수도권에서 월 30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연합 기숙사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최근 일부 기업이 지급한 출산 장려금도 전액 비과세로 지원해 더 많은 청년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국정 참여 기회도 더욱 확대합니다.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서 청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모든 부처에 500명의 청년 보좌역과 자문단이 선발됐다고 소개하며 올해는 전국 지자체위원회까지 청년 참여 기회를 늘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며 청년에 대한 투자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진출을 위해 글로벌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든든한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요건을 대폭 낮추고 중도 해지 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김유리 기자입니다. 7시도 채 되지 않은 이른 시간, 수험생들이 학원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합니다. 경제적 부담과 불투명한 미래는 고단한 취업 준비생들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올라와서 준비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제가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미안한 것도 솔직히 좀 있고 취업이 보장되지 않다는 점이 힘든 것 같아요.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취업 문제를 비롯해 각종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의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연간 700에서 800만 원을 웃도는 대학 등록금은 저희 같은 평범한 가정에서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액수라고. 고금리 고물가의 어떤 직격탄으로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청년들을 위해 취업 준비부터 재직까지 빈틈없는 지원으로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 재학생과 취업 준비 고교생 15만 명에게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민간, 공공의 일경험 기회도 올해 10만 개 이상으로 늘리고
구직까지 연결되도록 취업 지원 연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청년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연수, 국제기구 파견 등을 통해 해외 일자리 경험 기회도 넓히는 동시에 안전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도 참여했습니다. 이혼 후에 두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면서 직장 생활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넉넉하지 않아서 아이들을 돌보는 게 힘든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안정적 미래 설계를 위해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청년 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이 중위 180%에서 250%로 대폭 완화될 방침입니다. 중도 해지 요건도 개선됩니다.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 도약 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서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급여를 근거로 청년 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와 온라인 소통 창구를 개설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각종 금융 지원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이번 달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에도 4년간 유지됩니다.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기준도 까다롭게 바뀌어서 졸업 이후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연예인부터 공직자 자녀까지 과거 학교폭력에 연루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고조됐습니다.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 보호를 뼈대로 한 제도 개선에 나섰고 특히 학생기록부에 기재되는 가해 사실이 졸업 후에도 영향을 주도록 보존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기재를 피할 의도로 가해 학생이 자퇴하더라도 기록이 남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 규칙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학기부터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동안 학폭으로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이었는데 앞으로는 4년이 적용됩니다. 졸업 후 3수 4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학폭 사실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하고 대학 2년제에 입학해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 정지와 학급 교체 처분을 받은 경우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남겨뒀습니다. 대신 삭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전에는 담임교사 의견서와 가해 학생 선도 조치 확인서 등만 필요했지만 새학기부터는 피해 학생 동의서와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가해 학생의 불복 소송 상황도 확인하도록 바뀝니다. 가해 학생의 진정한 사과 여부를 살피도록 손본 겁니다. 이와 함께 학생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 기재란이 새롭게 신설돼 학폭 관련 조치가 통합 기록됩니다. 그동안 출결, 인적, 학적 특기 사항 등에 분산돼 기재됐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상담 건수가 6만 3천 건이 넘는 등 해마다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정부는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 소득을 끝까지 추적하고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상담 건수는 총 6만 3,283건. 2022년보다 2,777건 늘었는데 최근 3년 동안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불법 대부 관련 신고 상담이 12,884건으로 전년 대비 약 25% 증가했습니다.
이 중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해 햇살론 등 서민 금융지원 상품 중개에 대한 불법 수수료를 편취한 겁니다.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신고도 1,985건으로 지난해 대비 약 80% 증가했습니다. 이자를 깎아준다면서 텔레그램으로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상환 기일 내 돈을 갚지 못하자 지인들 SNS에 이를 유포한 불법 추심 사례 등 불법 사금융이 일상을 파괴하는 수준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매년 증가하자 정부는 오는 6월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정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 소득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온라인 불법 광고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를 확대하고 대부 중개 플랫폼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성착취, 지인 추심 등의 악질적인 대부 행위에 대한 무효 소송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 구제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으려면 개인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몇십만 원의 금액을 손쉽게 빌릴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서 불법 대부를 이용하게 되면 살인적인 고금리로 인한 빚에 굴려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감원은 대출 상담 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하고 문자나 전화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능한 대응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재작년에 원화 가치 하락과 함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7% 이상 줄었는데요. 지난해 3만 3천 달러대 후반 수준을 회복하며 반등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경제 성장률은 1.4%를 기록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3,7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2.6%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017년 처음 3만 달러대에 들어선 뒤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경기가 살아나며 2021년 35,52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급격한 원화 절하와 함께 달러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은 7.4%나 후퇴했고 1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명목 GDP가 원화 기준 2,236조 3천억 원, 달러 기준 1조 7,131억 달러로 전년보다 각각 3.4%, 2.4% 성장한 데다 2022년과 비교해 원달러 환율이 안정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023년 같은 경우에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명목 GNI가 3.9% 성장하면서 전년보다 2.6% 증가한 33,745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수출입 등을 포함한 전반적 물가 수준이 반영된 거시경제 지표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대비 2.1% 상승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총 저축률은 33.3%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했고 국내 총 투자율은 31.6%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우리나라의 실질 GDP 잠정치는 1.4% 증가해 지난 1월 발표된 속보치와 같았습니다. 한국은행은 부문별 성장률을 수정했습니다. 4분기 건설 투자는 4.5% 감소한 반면 수출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3.5% 증가했습니다. 수입 역시 석유 제품 등이 늘며 1.4% 올랐고 설비 투자는 운송 장비를 중심으로 3.3% 높아졌습니다. 업종별 성장률은 제조업 1.2%, 서비스업 0.8%로 집계됐고 건설업과 농림업은 각각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6.7%로 집계됐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양국 모두 경륜 있는 외교관에 발탁한 가운데 우리 측 이태우 신임 대표는 합리적인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 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한미 양측의 협상 대표가 정해졌습니다. 양국 모두 베테랑 외교관을 발탁했습니다. 우리 측 대표로는 이태우 전 시드니 총영사가 임명됐습니다. 북핵외교 기획단장과 북미국 심의관, 주미 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해
한미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이태우 한미 방위비 분담 신임 협상 대표는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앞으로 있을 협상을 통해 한미연합 방위태세의 중요한 축인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선임 보좌관 겸 미국 안보협정 수석 대표가 협상 대표로 나섭니다. 스펙트 선임 보좌관은 미 전략사령관의 외교정책 보좌관과 튀르키예 아다나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등 30년간 재직한 외교관이자 방위협정 전문가로 꼽힙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방위비 협상 대표 임명을 발표하면서 양측 대표단은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생산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맺은 제11차 방위비 협정의 만료를 약 2년 남겨두고 협상에 들어간 것을 놓고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대선과 상관없이 협상 시간을 충분히 갖자는 양국의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또 협상 대표단의 경우 외교부를 비롯해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자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단을 꾸린 이후 협상의 개시나 일정은 사전 협의를 통해 정해지면 별도로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고 미래형 조선 산업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조선 3사가 함께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앞으로 5년간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개발에 9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조선산업 초격차 연구개발 청사진을 상반기 내에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최초의 액화수소 운반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100호 부대는 서울경찰특공대와 함께 자유의 방패 연습기간 야외 기동훈련의 하나로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 침입한 무장 테러범들이 인지를 억류하고 금전과 헬기를 요구하는 상황을 상정해서 진행됐습니다. 특전사는 훈련 결과를 분석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유관 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서 민관 군경의 합동 대테러 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달 안에 부산항 신항에 스마트 터미널이 개장합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사람의 손길이 거의 필요 없는 지능형 항만인데요. 24시간 멈춤 없는 국내 최초의 완전 자동화 부두의 개장 소식을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황색 야드 크레인이 차량에 실린 컨테이너를 들어 올립니다. 컨테이너는 장치장으로 이동해 보관됐다가 선적 일정이 확정되면 무인 이송 장비 AGV에 실려 정해진 플랫폼까지 도달합니다. 플랫폼에서는 노란색 집게를 가진 크레인이 다시 컨테이너를 들어 올려 배 위에 선적하는 작업을 마칩니다. 이 항만은 사람이 직접 투입되는 일이 거의 없는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부두 스마트 터미널입니다. 부산항 신항 2-5단계는 국내 최초로 모든 작업이 자동화되는 스마트 터미널로 개장합니다. 스마트 터미널은 24시간 멈춤이 없는 항만을 구현해 생산성이 기존 항만 대비 20% 향상됩니다. 이 항만은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무인 이송 장비를 도입해 전 세계적 항만 자동화 추세에 대응했습니다. 이 자동 운반차는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스마트 터미널에서는 야드 내 전 구간 무인화 운영을 실시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줄입니다. 원격 제어실에서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화물의 위치와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응급 상황이 생길 경우를 대비합니다. ARMG 내의 자동화 장치까지 현재 자동화되어 있으며 향후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중에 부산항 신항 스마트 터미널을 개장하고 2029년 진해신항의 1-1단계 개장을 목표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나중에는 진해신항의 대규모의 한국형 스마트 항만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성될 항만들은 국산 기술과 장비를 중심으로 조성해서 이제 침체됐던 국내 항만 기술 산업도 함께 살리는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해수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출 경제를 견인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최다입니다. 그동안에 멀쩡하게 장사를 하던 동네 식당에 어느 날 이런 알림글이 나붙는 경우 심심찮게 보셨을 겁니다.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에게 속아서 술을 팔았다가 영업 정지를 당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경우에 문서를 위조한 청소년들은 대개 훈방 조치로 풀려난 반면 업주는 물론 업장의 종업원들까지 한동안 실업자가 돼야 했습니다. 신분증 확인을 아예 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수사관도 아닌 영세 업주들에게 정교하게 위조된 신분증을 가려낼 책임까지 씌우다 보니까 숱한 억울함이 양산됐던 겁니다. 지난달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일을 당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절절한 호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상 누가 생각해도 정상이 아니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문제가 공론의 장으로 나온 겁니다. 그들의 호소를 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의 억울함을 묵과해선 안 된다면서 즉각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을 지시했고 약 20일 만에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기존의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대폭 완화되고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아울러서 앞서 보신 사례처럼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서 술을 판매한 경우에도 폐쇄회로 영상 등으로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만 확인이 되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조 신분증으로 음주를 한 청소년들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공짜 술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았던 만큼 기존의 방식은 교육적인 면에서도 성공이라고 말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조치가 의무를 이행했다면 소상공인들의 영업권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 한편 청소년들 또한 수동적인 법적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스스로 법을 지키는 준법의 주체로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말, 그들도 보호받아야였습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오는 6일 지역별로 취약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지진과 산불 등 재난 상황을 시군구 단위로 가정한 지역 특성화 재난 대피 훈련인데요. 부산 북구 등 침수 우려 지역은 풍수해, 경주 등 지진 빈발 지역은 지진 해일, 충주 등 산림 지역은 산사태 등의 재난을 가정해 훈련하게 됩니다. 대피 긴급 조치 등을 체험하며 안전의식을 갖는 건 물론 실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를 수 있는데요. 행안부는 이번 지역 특성화 재난 대피 훈련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민방위 훈련이 연 4회 정례화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봄을 맞아 평상시 굳게 닫혀있던 창덕궁의 창과 문이 활짝 열립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10일까지 창덕궁을 청소한 뒤 12일부터 16일까지 창과 문을 열어 봄날 자연 채광을 드리고 통풍을 시킬 예정입니다. 창덕궁 빛 바람 들이기 기간 관람객들은 열린 창호를 통해 전각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창덕궁에서는 평소에도 일부 구간의 창호를 개폐 관리하고 있었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주요 전각의 창호를 동시에 전면 개방하는데요. 특히 희정당 서행각 입구, 희정당과 대조전을 잇는 복도각, 대조전 행랑채 등 평소 내부를 쉽게 들여다볼 수 없었던 실내 공간까지 살펴보며 궁궐의 이색 풍경을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잠자고 있는 내 퇴직연금, 통합연금 포털을 통해 한눈에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 기준 폐업기업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은 1,100억 원,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는 6만 8천 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이에 고용부, 금융위, 금감원 등이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조회 사이트 통합연금 포털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상반기 중으로 어카운트 인포 등 모바일 앱에 미청구 적립금을 조회할 수 있는 추가 시스템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온라인 비대면 청구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맞춤형 방안도 시행해 가입자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54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가 전면 개편됐습니다. 기존에는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모바일로 접속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해 쉽게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는데요. 또 수험생이 직접 입력해야 했던 학생부, 모의고사 성적을 자동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대입 상담 메뉴를 통해 대학 지원 전략, 방향에 대한 자세한 상담도 가능하고 학년과 입시 시기에 따라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수험생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입 정보 포털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소훈입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조금씩 하늘이 개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동해안 그리고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오늘 저녁에서 밤 사이에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이어지겠고 경북 북부 동해안과 강원 영동에는 내일 밤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기온이 낮은 산간 지역에는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경우에는 하늘이 점차 개면서 아침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가량 낮은 영상 3도, 올해는 영상 1도 보이겠고 금요일에는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은 흐린 하늘이 걷히는 모레부터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0도, 그 밖의 지역은 2, 3도가량을 보이겠고 낮에는 춘천 8도, 수도권은 10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속초 2도, 울진 4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강릉 4도, 울진은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흐리겠습니다. 전주와 대구가 5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 제주는 9도로 포근한 아침이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12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고 남해와 동해는 흐리겠습니다. 한편 전해상 파고가 높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경북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동안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주도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